한국당의 본당인 통합당에서 벌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통합당의 이 김종인 씨 영입이 무산되고 돌고 돌아서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요. 네. 그 과정을 복기를 곰곰이 해보면 이 뒷맛이 개운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것도 보수의 부활과 또 수권 능력의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관점에서 또 이분들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민주당 얘기는 다음번에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자, 불발된 김종인 선거 영업, 황교안, 김영호,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네, 편집사 김종인, 이 사람이 세 사람이 합작한 일이다. 네, 세 사람. 자, 우선 말이죠. 네. 세 사람이 3인 3색의 처지와 속셈이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 김종인 씨부터 보면은 네. 제가 좀 표현이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정치로서의 선거라기보다는 사업이라든가 영업으로서의 선거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흔적들이 있다.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뭐냐면은 명분을 내세우고 동조자를 규합하고 근본적으로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제는 뭡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행동이 과연 정치로 볼 것이냐 경제로 볼 것이냐 좀 묘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100% 단정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몇 가지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분이 얘기한 뭐냐면 공동위원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정치의 세계는 공정과 상생이 주된 거 아닙니까? 나는 단독이면 하고 공동이면 못 한다는 네. 것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해찬 대표는 그게 어디 단독으로 따로따로 있는 위원장입니까? 공동위원장입니까? 이런 일 더 많았어요. 이런 일. 많죠. 아니 그걸 왜 혼자라야 하는지. 네. 오히려 그럼 여기서도 우리 둘이도 방송을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둘이는 죽어도 못하거나 혼자 하는 죽어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때에 따라서 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걸 난 단독이라 해야 된다. 공정하는 거는 정치 관점보다는 그중에 영업 추구의 관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난다 이거죠. 네. 또 하나는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남북 통일당이라는 거? 네. 예, 이게 3만 들어봤습니다. 5천여 탈북민들이 이 당을 창당 준비위원회는 구성을 했고 아마 지금 착착 진행 중일 겁니다. 이런 와중인데 비록 이제 남이 한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네. 언론은 또 그걸 그렇게 남이 한 말을 전한 걸 보도했다고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 쪽에서는. 근데 이거 보세요. 태영호 씨 얘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태영호 씨를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의 그 앞순위로다가 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경호 문제도 있고 또 뭐 강남 유권자들 생각도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과연 그런데 지역구 비례대표는 이게 국회의원 아닌 게 아니라 이분들도 분명히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지역구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비판하는 방식이 태영호는 나만의 뿌리가 없다. 남이 전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김종인 씨의 뿌리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디라고 보세요? 오준 전 유엔 대사가 네. 김종인 씨의 그 태영호 관련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 탈북민들은 아무나가 아니고 네. 그분들 역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근거가 있으니 그 사람은 여기 와서 그럼 국회의원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고 네. 또 김종인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흔쾌히 선선히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는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가인 김병로 선생 초대 대법원장의 직계 손자고 그리고 이 특이한 경력이 비례대표만 5선을 하신
정말 전무후무한 경력의 네. 이제 소유자신데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 그럼 공동선대위원장을 안 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겠죠. 선대위원장으로 혼자 해야지 내 저 말이 나의 정책적인 이런 뭐 이렇게 그 전술 전략이 먹힐 수 있다는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자 그러냐. 내가 선대위원장하고 네. 밑에 뭐 그냥 총괄 뭐 이런 거나 하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한테 이렇게 매달렸느냐.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 119조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경제민주화 조항.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들고서 탄생시킨 데 있고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네. 실물은 네. 작년 재작년 무너지고 금융도 어려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모든 국민이 듣기 쉽게 네. 이야기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이 최고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뭐 반론이라고 아까 이결을 네. 좀 말씀드렸고 아까 얘기를 잠깐만요. 아이고 뭐 공수처란 바라다 부도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보수당이 아니라 주사파당이 될 판이요. 저 통합당이 뭐 윤현희 씨는 맞습니다. USD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네. 반문 전달하고 하지만 주사파라는 건 너무 심각하다. 예,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얘기입니다. 태영호 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태영호 씨의 뿌리를 얘기를 했으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김종인 씨 뿌리는 보수냐 진보냐는 거예요. 아까 비례대표 5번 하셨다고 했죠. 네. 3번은 보수 쪽에서 하셨어요. 민정당부터 시작하신 거죠. 네. 진보 쪽에서 2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적어도 큰 판으로 봤을 때 일단 박근혜 쪽에서 보수를 하시다가 또 저 민주당 진보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다시 또 보들어오면 아니 이분은 그럼 뿌리 얘기할 때 탈이념인지 무이념인지가 의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저는 이번에 그 네.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이제 협상을 중간에서 이제 거간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김종인 선생은 뭐 여전히 뭐 권력에 대한 의지 이런 뭘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그런 야망 욕구는 굉장히 강하더라. 끝까지 뭐 좀 공동선대위원장을 해보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 쪽에 굉장히 매달렸는데 황 대표가 뭐 선을 긋고 내가 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아까 말씀할 때 내가 단독으로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디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실 때는 능력이 전부가 김 실장님만큼 똑같은가요?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 정무비서관 할 때는 정무비서관실 사람들이 그냥 전부가 90점이면 똑같습니까? 60점짜리요, 80점짜리 없습니까? 아니 이걸 같이 하는 게 정치죠. 꼭 내가 하는 거 이건 좀 그래서 제 말씀이 정치적 사고방식보다는 경제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게 그런가. 그리고 이제 아까 경제민주화 얘기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럼 이제 막상 집권을 도운 사람들로 볼 때 김종인 박사께서 집권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도운 분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두 대통령. 근데 한 분은 탄핵 받으셨고 네. 한 분은 지금 주변에서 탄핵 걱정을 하고 있다 소리가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까지 보면은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도왔던 건데 그 뒤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다. 네. 뒤끝이 장렬했는데 이번에는 앞끝 장렬로 끝나서 좀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미리 이만큼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합작을 했을 때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박사는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정치 초년생인데 선거를 자기 지역구 선거만도 이게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대결하는 것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전국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보통 사람들이 느낀다면은 강박관념이라든가 어떤 절박성,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는 종로에만 좀
올인을 할 수 있고 누가 좀 나 대신 전국을 이렇게 할 분을 찾다 보니 아마 이 김종인 박사가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캐리어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잘 봐야죠. 아까 그 심 실장님 말씀 때 저는 견해가 좀 다르다는 게 이 김종인 신화라는 거는 정말 100% 맞는 거냐.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길 쪽을 택해서 네. 그 결과적으로 그쪽이 이겼는데 그 성과가 마치 이분이 많이 한 것처럼 부풀려진 측면은 없는 거냐. 성과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신화고 무슨 뭐 불패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거를 황교안 대표는 저기다가 맡기면은 뭐 할지 뭐 일종의 그 뭐 하여튼 좀 역학적인 저기로 조금 너무 그쪽에다가 이렇게 매몰됐거나 저도 뭐 공감합니다.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앞두고서 재단을 쌓고서 이제 동남풍 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남풍 불식에 맞춰서 재단을 쌓았다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한 것도 대단한 분인데 여기 아까 댓글을 제가 옮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길 쪽에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은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열에서 이렇게 매달릴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또 하나 아까 경제민주화 말씀하셨는데 경제민주화의 화두가요. 지금은 식상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언제적 경제민주화냐. 적어도 이슈가 지금은 파워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메시지 전달력으로 봐서는 이제 경제민주화는 조금 지나간 화두가 아닌가. 새로운 김종인 노믹스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 아연 김종인 씨를 영입했을 경우에 수도권하고 중도층에게는 대단한 애연 확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 있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까지 한 거는 과학적인 이 접근보다는 본인이 이제 진짜 사실은 전국 하나 한 선거구 종로가 아니라 아무 자기가 양지에 가서 험지가 아니라서 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분으로서는 보통 중압감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이죠. 네. 지금 종로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렇지.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선거도 치러야 되고 이분이 이제 고민일 텐데, 네. 우리 김 국장님이 가서 좀 훈수를 좀 두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중앙일보나 뭐 한국일보, KBS 여론조사 보면은 그 총괄 선대위원장님 지역이 가장 안 좋아요. 총괄 선대위원장님이 지금 제일 밀리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그렇죠. 종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걸 수도권과 전국으로 좀 몰아간다는 전략으로 지금 종로 출마를 그것도 밀려. 네. YS처럼 그냥 내가 나간다고 손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종로에서 지금 50대 30으로 뒤지고 있는데 네. 정세균 씨가 오세훈하고 붙을 때 그랬잖아요. 17% 18%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네. 이걸 뒤집으면은 이제 황교안의 리더십이 이제 당내 리더십도 확고해질 거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는 YS처럼 약간 건달 기질이 있으면서 바람이 불겠지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건데 크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방역 통매고 종로를 다닌다고 종로 지지율도 오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좀 더 선제적으로 기습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기동전을 우리 국장님이 징기스칸 기동전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한수 지도하셔야지. 여기서 뭐 몽고에까지 하면 또 길어진다만은 근데 아까 김 실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그 정치부 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담당을 좀 했었는데 네. 그분이 건달은 아니에요. 네. 그 점은 조금 저도 뭐 상도동 출입했어요. 네. 이게 크게 분류하자면 꼭 쫌생이냐 말하자면 호탕한 야성적이고 호탕한. 뭐 돌파력 있고 뭐 이걸 말씀하신 걸로 김영삼 이해합니다. 대통령께 돌아가시지만 혹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혹시 또 그 상도동계 계신 분들 이걸 보고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걸 또 김종래라는 사람은 왜 묵인하고 있느냐 뻔히 알면서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또 한 번 짚고 나고 봐요. 내가 한국 땅 사람들 편하게 34대 한 여성을 왜 강남 병인가 공천 줬을 때 친문이라고 하면서 공천을 철회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을 두고 김종인 씨 영입은 왜 추진하나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떤 사람 지역에 공천 받은 것도 친문이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직권을 두은 분을 어떻게 상임을 주려고 하는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한번 무리가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친문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청년 여성 눈에는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비칠까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잖아. 저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보다도 다른 시각도 있음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국은 황교안 리더십은 여기 대목에서도 이제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신중한 것인지 불안감인지는 참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종로에 올인하지를 마시고 아까 김 실장님 말과는 달리게 통합당 전체 성적이 훨씬 중요하니까 난 거기에 올인하는 거 한 방법이다. 종로에서 너무 이기려고 하거나 덜 지려고 하다가 전체를 그르칠 게 아니다. 오히려 종로에서 지더라도 통합당 전체 성적이 나오면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입지는 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100%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그렇게 종로에 험지로 갔는데 네. 이 당이 1당을 차지한다. 네.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 대표 지위가 흔들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그 건달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건달처럼 네, 그러니까 야 가자 네. 여기서 뭐 두들겨 맞더라도 여기가 또 이기면 네. 또 거기서도 승부가 나는 거니까. 아니 무슨 크게 시험은 네. 뭐 이번에 뭐 과락 안 하면 그 다음에 뭐하고 고시 공부나 이런 건 그렇다든지 예금은 욕하지만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종로에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종로에서 완패하고 한국당이 완패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한국당의 미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다음 날로 황 대표는 사표내야죠. 뭐. 아니 당 자체가 우스워진다. 그런데 한국당이 성과가 좋고 황교안 대표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하고 황교안 대표는 간신히 됐는데 한국당 정적이 나쁘다. 어느 쪽이 더 황교안 대표 입지가 좋을 것 같습니까? 종로에서 지고 한국당이 일당을 차지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기다가 연연할 필요가 네. 없다 이거지. 그리고 저걸 무슨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다만 그 보자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자지만 저기에 올인하면 말하자면 저걸 보고서 저리 하는 얘기가 이제 소탐 대실 아닌가 그런 마음도 가져보서 큰 포부를 가져야지. 그게 뭐 거기서 졌다고 할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이고 종로에서 지면 대표 협치가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황교안색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그렇게 견해도 있으니까 조은님의 이런 견해는 제가 읽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사람이 합작할 때 김영우 공천위원장입니다. 자, 이분은 또 딴 주머니를 참 마술을 부린 것 같아요. 마술. 뭐냐면 어떤 마술이냐. 이 매일 김영우 공천위원장까지도 김종인 씨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다고 하느냐면 이분이 한 사천 논란 등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영입을 이제 시비를 걸었잖아요. 태영호라든가 누구라든가. 그걸 고쳐줘야지 내가 선대위원장 그래서 엮였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김영우 위원장도 어떤 이런 빌미를 제공한 걸 분명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는 뭐 대폭 물갈이한다. 난 여기서 그냥 아주 뭐 내 정계 다시는 은퇴한다. 아주 죽을 각오로 한다고 해서 야, 저 마술이 대단하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현란했는데 요란한 동작이 아니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실은 것 같은 인상이 주잖아요. 자기 사람이 아니 나가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다선 중진들을 내보내고서 거기다가 친이계를 포함해서 옛 얼굴들 올드보이드들을 왜 심냐 이거죠. 여기를 새로운 인물로 예를 들면 김 실장 같은 분으로 했으면은 그 아무 소리 못할 텐데 아니 나를 빼고 저 사람은 나나 저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래서 이상한 마술을 부린 거 아닌가. 그러더니 논란 일장 즉각도 사퇴를 했어요. 이것이 과연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표시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봉쇄형 책임인지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3인이 합작한 것이 그런 영입이 불발된 그 거간의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잘 했더라면은 최근에 이제 중진 다선들도 이제 무소속 출마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김영호 위원장이
사천씩으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다른 사람 넣지 말고 참신한 사람을 넣고 또 그 공천 탈락되는 분에게도 참 설득하고 아쉬운 분이 관리를 잘했더라면 지금처럼 뭐 무소속 연대가 나오는 이런 소리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냥 아까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보수 재집권 뭐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동력, 네. 이 동학이 지금 침체되고 네. 깔아앉아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 나중에 이게 분석해 보면은 그 홍준표, 김태호를 낙동강전선에 가서 한번 뭐 총 들고 가서 싸워보겠다는 사람들을 네. 다 이렇게 잘라낸 거부터 이게 좀 저는 참 그 사가 끼기 시작한 저 당 대표 주변에도 좀 사가 낀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뭐 대선 가도에 제거되는 애들은 좀 지리지리 제끼고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또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뭐 잘라내고 이러면서 이게 김영호 의장은 또 당 대표 민원 들어줬으니까 또 뭐 나도 몇 명 심자 이렇게 안이하게 간 패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글쎄 그런데 이제 공천이 어느 시대나 어느 당이나 잔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귀를 좀 해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매끄럽게 조율이 되든지 해야지 잡음이 일어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런 대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승민하고 안철수 씨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왜냐하면은 어찌 일각에서는 적어도 이 예연 중도층으로 예연 확대하고 수도권만을 놓고 볼 때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효능이 김종인 씨 못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과 시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통합당 내에서는 이들 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황 대표가 말하면 거기를 동의한다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에요. 아니 요새 유승민 씨는 거의 실종 상태라고. 두문불출. 네, 두문불출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건 연락이 안 된대요. 근데 이분도 그렇고 또 이분은 이분대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안철수 씨는 대구에서 왔잖아요. 네. 그 대구에서 가서 이 코로나하고 싸우긴 하셨지만은 정치니까 뭔가 생각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가격리를 하지만 이분들은 말하자면 한국당, 통합당 쪽에서의 어떤 입장만 있으면 한번 본인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누가 봐도 더 큰 미래를 앞으로 그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먼 훗날에 2020년 총선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두문불출하고 있었느냐? 아, 나는 대구 갔다 온 다음에는 코로나고 싸고 자가격리만 하고 있었다. 마라톤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모든 책임이 있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결단 해지, 결자 해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다산 정약용의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이 다산 정약용이 세상에는 두 개의 잣대가 있다. 아까 말했죠. 정치의 잣대가 있고 경제의 잣대가 있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옛날에 뭘 써놨더라고요. 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다산의 얘기는 정치의 세계는 시비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고 네. 경제는 손익이죠. 네. 이득이냐 손해냐. 네. 근데 세상에 옳은 일을 하다가 이득을 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게 이게 공리로 가는 그 공익을 추구하는 네. 거죠. 옳은 일을 하다가 나 손해 아니 보겠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은 나쁜 일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런다. 근데 하다 보면 나쁜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다는데 네. 저 황교안 대표께서 옳은 일을 하다가 네. 나는 손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난국도 타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글쎄 그런 얘기를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는 황교안 대표에게 달렸으니까 이 황교안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김 실장이 얘기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더 한번 새롭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도 그렇죠.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분들도 듭니다. 공익의 자세로 가야죠.